연예인들이 입으면 대부분 협찬일 겁니다. 근데 이 브랜드를 입으면 협찬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입은 걸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브랜드는 내복 23만원, 자켓 87만원, 파카 180만원입니다. 사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저 정도 가격이 나올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도전해보겠습니다. 10년 전 컴퓨터로 지금 작업을 하면 속이 터질 겁니다. 하지만 10년 전 옷을 지금 입으면 어떨까요? 뭐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고 멋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즉 지난 10년 동안 패션에서 기능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긴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가 발전하듯 옷의 기능을 발전시켰죠. 그 어떤 브랜드보다 디자인의 이유가 명확한 브랜드, 아크테릭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브라는 클라이머가 있었습니다. 클라이머는 이렇게 생긴 하네스라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데이브는 시중에 있는 하네스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들기 위해 1989년 락솔리드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기존에 없던 성능과 최고의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합류하고 같이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합니다. 그러다 락솔리드라는 이름이 혁신과는 관련이 없어 보여 이름을 바꿉니다. 멋있고 의미 있는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하늘로 날아올랐던 동물 시조새였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같은 상징이 있으니 자기 브랜드와 맞는다고 생각했죠. 그 시조새의 학명이 아키옵테릭스인데 이걸 줄여서 아크테릭스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멤버가 추가됩니다. 이 사람은 이따가 나올 예정입니다. 1992년 베이퍼 하네스가 출시됩니다. 이게 아크테릭스라는 이름을 많이 알렸죠. 세계 최초 360도 열성형 기법으로 벨트와 다리의 너비와 두께를 다르게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 덕분에 등반 동작을 더 자유롭게 하면서 추락해도 충격을 고르게 전달해서 위험이 줄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베이퍼 하네스가 하네스 업계 표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혁신이죠. 그리고 1994년 보라 백팩이 출시됩니다.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에 최적화되는 벨트와 백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995년 옷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6개월 정도 연구하자고 했는데 욕심에 욕심이 더해져 출시하지 못합니다. 계속 연구하죠. 그러다가 1996년 자켓 연구 중 방수 분야의 최첨단 소재를 찾았는데요. 그 소재를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고어입니다. 여기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죠. 고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어텍스의 회사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 고어는 주로 의료, 우주복, 망원경 같은 곳에 사용되는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어텍스로 만든 자켓이 흔하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한 건 아크테릭스가 최초였죠. 고어텍스는 방수뿐만 아니라 몸에 습기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아크테릭스에게 딱 맞는 소재였죠. 이제 소재를 찾았으니 옷을 출시할까요? 아니요, 계속 연구합니다. 아무리 방수가 잘 되는 옷이라도 지퍼가 있으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보완하려고 지퍼 위에 덮개를 부착합니다. 근데 그러면 옷이 무거워지고 거추장스러워지죠. 그래서 아크테릭스는 지퍼에서 YKK와 방수 지퍼를 연구합니다. 지퍼 위에 코팅을 입혀 방수가 되는 방식인데요. 덕분에 무게도 줄이고 디자인 역시 간단해졌습니다. YKK는 특허를 내라고 했지만 아크테릭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자유롭게 사용해서 전체 수준이 올라가길 바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방수 지퍼도 만들었으니 옷이 나올까요? 좀만 더 연구해볼게요. 이제 원단도 방수가 되고 지퍼도 방수가 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바느질 부분인데요. 원단이 방수가 돼도 바늘로 구멍을 뚫으면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한 테이프를 붙이죠. 아크테릭스는 이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테이프는 폭이 2cm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단과 원단을 바느질로 연결하면 이렇게 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이 여분을 모두 감싸야 하죠. 테이프의 폭을 줄이려면 이 여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내구도가 떨어집니다. 봉지된 부분을 이렇게 당겼을 때 여분이 그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테이프는 2cm 정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테이프는 통풍도 안 되고 옷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크테릭스는 테이프의 폭을 줄입니다. 그냥 줄이면 내구도가 떨어지니 바느질을 2배로 촘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테이프도 줄였으니 옷이 나올까요? 네, 드디어 아크테릭스의 자켓 알파 SV 자켓이 나왔습니다. 이 자켓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지금도 나오는 자켓입니다. 1998년이 되었고 아크테릭스는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혹시 소프트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소프트쉘, 이게 하드쉘 자켓입니다. 하드쉘은 뭔가 구겨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이 생겼죠. 하드쉘은 험난한 상황에서 입는 옷입니다. 비가 와도 방수가 되고 후드가 있고 몸을 보호하는 옷이지만 신축성이 없고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있죠. 소프트쉘은 험난하지 않은 상황에 입는 옷입니다. 방수 기능도 덜하고 후드도 없지만 신축성이 있고 부드럽고 가벼워 훨씬 편하게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드쉘은 몸에 걸치는 장비 느낌이고 소프트쉘은 보호는 덜 되지만 편하게 입는 느낌이죠. 이런 소프트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게 아크테릭스입니다. 대부분의 아웃도어 제품은 험난한 상황을 기준으로 개발하지만 아크테릭스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고려한 거죠. 폴라텍과 협업을 통해 파워실드라는 소재를 개발합니다. 부드럽고 밀도가 높게 만들어진 원단인데 보온성, 신축성, 통기성이 모두 적당히 들어있는 가벼운 소재입니다. 하드쉘만큼은 아니지만 방수 기능도 어느 정도 되죠. 험난하지 않은 상황에선 굳이 빡센 장비를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2001년엔 스키와 스노보드로 영역을 넓힙니다. 사이드와인더라는 자켓인데 여기에도 아크테릭스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면 바람을 막기 때문에 후드를 쓰고 지퍼를 잠글 겁니다. 그러면 이 지퍼가 턱에 닿게 되고 반복되면 상처가 생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최초로 3차원 입체 곡선 지퍼를 만들었죠. 그러다 2002년 살로몬 그룹에서 아크테릭스를 인수합니다. 그때 살로몬 그룹은 아디다스의 소유였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3년 새로운 라인 리프를 출시하는데요. 군인과 경찰을 위한 옷입니다. 90년대 후반에 미국 해병대는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방 프레임 개선이었는데 아크테릭스가 이걸 해결하고 납품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라 백팩을 기반으로 20만 개의 가방을 납품하죠. 그게 계기가 되어 출시한 라인이 리프입니다. 나중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 경찰을 위한 옷을 만들었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사람이나 밀리터리 팬들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일반인이 구매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군사, 법, 정부기관의 소속자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2005년이 되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살로몬 그룹에, 살로몬은 아디다스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이 주인이 아디다스에서 에이머 스포츠로 바뀝니다. 6,500억 원을 주고 말이죠. 이건 잠시 후에 또 바뀌니 기다려주세요. 2006년엔 또다시 새로운 기술이 배낭에 도입됩니다. 배낭을 만들면 항상 문제되는 게 무게와 내구성입니다. 너무 가벼운 건 얇아서 쉽게 찢어지고 튼튼한 건 무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AC2라는 기술을 도입합니다. 아까 방수를 위해 사용된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이 테이프를 3mm까지 줄여버립니다. 이런 방식들이 모여 배낭을 가볍게 만들죠. 단순히 원단 무게를 줄이지 않고 제조 방식으로 무게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AC2는 내구성도 향상시킵니다. 원단의 안쪽과 겉쪽에 코팅을 하는데요. 그 덕분에 바위에 긁혀도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겉면의 코팅으로 방수 기능도 있고요. 덕분에 가볍지만 튼튼한 가방을 개발하게 됩니다. 2007년엔 소재를 연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어와 아크테릭스는 협조하는 체계였고 같이 연구합니다. 기존 고어텍스보다 기능성은 향상됐지만 무게는 가벼워지고 내구성은 높인 고어텍스 프로를 출시합니다. 이 소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2008년엔 새로운 하네스가 나옵니다.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으니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기술이 많이 들어갔겠죠. 아크테릭스는 항상 최고의 아웃도어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든 최고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그 기능성이 필요 없는 사람도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정작 컴퓨터로 스타크래프트나 롤만 하는 사람도 최신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지 패션을 좋아하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입기 시작합니다.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그때쯤 아크테릭스는 캐주얼 의류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새로운 라인을 출시하죠. 그 라인의 이름이 아크테릭스 베일런스입니다. 클라이밍이나 스키를 탈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입기 좋은 디자인이죠. 여기서 디자인은 기능성이 당연히 포함되고 멋도 포함됩니다. 이 베일런스는 잠시 후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2013년에는 다운 컴포짓 랩핑이라는 기술도 연구합니다. 일단 패딩 안에는 오리털 혹은 합성솜이 들어갑니다. 오리털이 합성솜보다 따뜻하지만 물에 젖으면 오리털은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기술은 비와 눈에 젖기 쉬운 후드, 어깨, 손목, 그리고 땀이 많은 겨드랑이나 카라 쪽에 합성솜을 배치한 기술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거나 땀이 와도 추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 2016년 방수 지퍼를 또다시 발전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수 지퍼는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맨 끝부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에 덮개가 필요했죠. 그 공간은 지퍼의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이걸 깎아버립니다. 덕분에 지퍼를 끝까지 올려도 방수가 되죠. 이런 덮개도 필요 없으니 무게도 줄이고 디자인도 좋아 보일 겁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이 정도면 혁신을 상징하는 이 시조새 로고와 어울리지 않을까요? 왜 비쌀까? 가격이 이렇습니다. 비싸죠. 좋은 원단, 좋은 기술을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공정 때문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더 있습니다. 아크테릭스 본사가 여기 있고 근처에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디자이너와 연구자들의 생각이 100% 옷에 반영됩니다. 보통 다 그렇지 않냐고요? 보통 그렇지 못합니다. 보통은 디자이너가 컴퓨터로 도안을 그리고 그걸 중국이나 다른 공장으로 보냅니다. 몇 주 뒤 그 공장에서 제작된 샘플이 돌아오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디자이너는 8mm 여분을 만들라고 보냈지만 공장은 10mm까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8mm 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공정이 100개가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대로 옷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 제조시설과 연구실이 가까운 아크테릭스는 디자이너의 생각과 시제품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크테릭스 중국에서도 생산하던데?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크테릭스가 비싼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공장과 본사 근처엔 산이 있는데요. 제작된 샘플을 디자이너나 운동선수가 입고 테스트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입고 비를 맞거나 산을 오르면서 이것저것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와 팀원들과 조율하죠.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과정을 완벽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이미 완벽한 품질을 완성하는 겁니다. 좋은 원단,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 방식들도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베일런스, 기술이 들어간 일상복. 이런 옷을 만드는 테크웨어 디자이너 콘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이 뛰어난 남성복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죠. 근데 원하는 기술 수준은 너무 높았고 이걸 실현해줄 공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아크테릭스에 갔었고 콘로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잘 맞았죠. 게다가 최고의 섬유와 최고의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꿈을 실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아크테릭스에서 스키복 라인을 작업합니다. 아크테릭스도 실력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콘로이는 기능성 일상복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이 세상에 많은 혁신이 일어났지만 일상복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청바지나 지금 나온 청바지나 기능적으로 다른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크테릭스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크테릭스 초창기 멤버인 타일러라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때 아크테릭스의 CEO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크로님의 창립자 에롤슨까지 합류합니다. 이들이 모여 패션 라인을 생각하고 4년 동안 준비합니다. 마침내 2009년 패션 라인 베일런스가 공개됩니다. 가격은 대략 100만원대였죠. 세상에 공개되고 초반에 사람들은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게다가 패션 잡지도 아웃도어 잡지도 둘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크테릭스 최고의 기술을 모두 담고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좋지만 사진은 너무 밋밋했기 때문이죠. 그때 콘로이가 기획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세계 3대 패션 학교를 나왔습니다. 색상과 기술에서 장기 실험을 시작합니다. 2011년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스텔스 팬츠가 나오고 2012년엔 이런 색상의 자켓도 나왔죠. 그리고 다음엔 오렌지 색상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베일런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2013년 1800달러의 코트 페트롤 IS가 출시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나 싶더니 타일러와 콘로이가 떠납니다. 그 밑에 있던 디자이너가 베일런스를 이어받고 거기에 새로운 디자이너가 추가됩니다. 타카 가스카라는 사람인데 꼼데가르송의 준야 와타나베 디자이너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베일런스를 이끌고 있죠. 어떤 느낌인지 옷을 몇 가지 볼게요. 파티션 코트 FL입니다. 고어텍스 액티브를 사용했는데 방수보단 습기를 빼내는데 특화된 원단이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수트나 자켓 위에 입기 좋게 적당히 큰 핏을 갖고 있죠. 블레이저 LT입니다. 빨리 마르고 신축성이 뛰어난 테라텍스를 사용합니다. 매우 얇고 가볍지만 질감은 고급스럽죠.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는 자리에도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주머니도 보이지 않아 오히려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필드 자켓. 이렇게 생긴 군복을 보통 필드 자켓이라고 합니다. 군복에서 유래됐지만 지금은 많은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일상복이 되었죠. 주머니 모양이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입기에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방수가 되고 습기를 빼기 좋은 고어텍스 프로 원단을 사용합니다. 비가 와도 끄떡없고 활동을 해도 땀이 빠르게 배출될 겁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회사를 가고 주말엔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데 부담이 없는 디자인이지만 훨씬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을 가진 옷이죠. 베일런스 역시 아크테릭스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타카가스카의 디자인실은 이 근처에 있죠. 이건 역시 아크테릭스처럼 만듭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시제품을 바로 만들고 그걸 입고 테스트를 하러 떠나는 거죠. 근데 삶보다는 도시에서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일런스는 험난한 환경이 아닌 도시 환경에 최적화된 옷이니까요. 도시에서 사용하는 옷이니 아웃도어보다 성능이 떨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균형의 문제라고 합니다. 클라이밍 하는 환경과 도시 환경은 각각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부 아웃도어 자켓엔 손을 넣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방을 메고 벨트를 차면 주머니는 가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열쇠나 지갑을 꺼내기 가장 좋은 도구가 주머니입니다. 도시 환경과 아웃도어는 이처럼 차이가 있고 베일런스는 도시에 최적화된 거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크테릭스는 중국 브랜드.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크테릭스는 2002년 살로몬 그룹이 인수합니다. 그때 살로몬 그룹은 아디다스의 소유였죠. 그리고 2005년 에이머 스포츠가 이 살로몬 그룹을 삽니다. 근데 2019년 안타 스포츠가 이 에이머 스포츠를 산 거죠. 그 안타 스포츠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크테릭스는 이제 중국 브랜드라고 말을 합니다. 네, 중국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캄보디아, 루마니아에서 생산합니다.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이건 아크테릭스의 협력업체입니다. YKK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네요. 일단 옷을 만드는 업체 중에 2019년 이후에 계약한 업체는 라트비아의 한 곳, 베트남의 두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베일런스를 생산하죠. 가장 오래된 공장은 당연히 캐나다 공장 아크원이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업체가 중국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카리안 스포츠, 2005년부터 시작한 후이쪼 잘링 이 두 곳이죠. 그러니까 아크테릭스는 중국 회사가 인수한 2019년 이전부터 이미 중국에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아크테릭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성장했고 캐나다에는 고급 기술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는 고급 기술자가 많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생산을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빙성이 조금 부족하죠. 물론 중국에도 고급 기술자가 많겠지만 분명히 유럽에도 고급 기술자가 있을 텐데요. 정리하면 중국 회사가 아크테릭스에 압력을 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크테릭스는 중국 회사에 인수됐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생산할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립니다.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아크테릭스의 역사뿐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끊임없이 혁신해왔고 전체적인 수준을 올려놓았죠.
있죠. 좋든 싫든 베일런스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일상복도 기능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일상복의 기능을 알고 원한다면 생산자는 분명히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생산자는 굳이 좋게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소비자를 이해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크테릭스는 굳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크테릭스를 아는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회사가 소유한 것, 두 번째는 중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입는다는 것이죠. 중국 회사가 소유한 문제는 클라이머 혹은 아웃도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건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멋을 내기 위해 아크테릭스를 입는다면 하수입니다.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이해하신다면 이걸로 멋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실 겁니다. 베일런스로 멋을 내보세요. 그건 비싼데 로고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나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무언가 갖고 싶어서 한두 푼 모아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때의 짜릿함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학생분들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짝퉁 사는 놈들 빼고요. 저는 다음에 재밌는 옷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